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에 살고 있는 30대 주부예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속담 다들 아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왕서방보다 자기 밥도 못 찾아 먹는 곰이 더 잘못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라고 말이죠. 근데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저에게 돌아올 줄은 몰랐네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독신주의자였어요. 뜻하는 바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제 형편이 좀 그래서 일찌감치 결혼을 포기했던 거예요. 어차피 못할 것 같으니 안 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얕은 꾀였죠. 결혼 전까지 전 엄마와 단 둘이 살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엄마와 저는 쭉 단 둘이 살았어요. 하늘 아래 가족이라곤 우리 둘뿐이었어요. 엄마, 아빠 모두 부모님이 안 계신 탓에 그 흔한 사돈의 팔촌 같은 먼 친척도 하나 없이 말이에요. 명절에도 찾아오는 손님 하나 없었고 찾아갈 친척집도 없었어요.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보육원 출신이세요. 두 분은 어린 시절 같은 보육원에서 만나 함께 자란 사이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 서로 의지하며 살아오셨죠. 엄마는 아빠의 유일한 가족이었고 아빠는 엄마의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세상에 태어났고 그렇게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되자 두 분은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해 하셨대요. 하지만 행복이 크면 하늘이 시샘한다죠.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빠가 퇴근길에 뺑소니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단란했던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젊은 나이에 청성 과부가 된 엄마는 남편 잃은 슬픔에 취할 겨를도 없이 어린 딸을 데리고 살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해야 했어요. 배운 것도 기술도 없는 엄마는 몸으로 뛰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밤마다 끙끙 앓아야 했어요. 그러면서도 악착같이 벌어서 절 치대까지 보내셨어요. 등록금에 실습비랑 재료비까지 학기당 9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으니 학자금 대출을 받아도 늘 부족했죠. 부족한 돈은 늘 엄마가 채워야 했고요. 엄마의 그런 노고는 제가 병원에 취직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야 끝이 났어요. 학자금 대출 상환도 불과 2년 전에 끝이 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없고 더군다나 나 혼자 행복 찾자고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엄마는 딸 신세 지기 싫다며 끝까지 일을 한다고 하셨지만 젊은 시절 삶이 고됐던 탓에 몸이 아주 건강하진 않으시거든요. 저마저 떠나면 엄마는 또다시 세상에 혼자 버려지는 꼴인데요. 그래서 전 결혼을 포기하고 엄마와 함께 살기로 마음먹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원장님이 뜬금없이 맞선을 보라더군요. 제 사정을 잘 알고 계신 터라 아무 자리나 주선하진 않으실 거란 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 상황에 결혼은 좀... 남주기 아까운 자리라 그래. 내 대학 동기 병원 사무장인데 학벌도 괜찮고 사람도 참 괜찮아. 게다가 연봉도 어지간한 의사들보다 세. 집이며 차 있을 건 다 있으니까 혼수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쪽에서 몸만 들어오래. 다 준비됐다고. 세상에 이런 혼처가 또 어딨어? 게다가 차남이라서 자기가 원한다면 장모도 모시고 살겠다더라고. 어때? 괜찮지? 원장님 말씀대로 괜찮은 혼처였어요. 특히 저한테는 더더욱. 그래서 의심이 갔어요. 요즘 세상에 집에 차에 살림살이에 다 있으니 몸만 오라는 남자가 있을까요? 자기가 뭔가 부족하면 몰라도 직장 탄탄하고 연봉도 의사인 저보다 높은데 뭔가 큰 오점이 있거나 꿍꿍이가 있거나 둘 중 하나겠죠.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원장님 닭달에 하는 수 없이 전 맞선 장소로 향했어요. 그런데 하나 맞지? 땡땡초등학교 6학년 3반 오하나. 나 모르겠어? 민철이야, 유민철. 너랑 3년 동안 같은 반이었는데? 기억 안 나니? 이름을 들었을 땐 잘 모르겠더니 얼굴을 보니 어렴풋이 기억이 나더군요. 워낙 조용한 아이여서 존재감은 없었지만 착하고 반듯한 아이였죠. 원장님께는 내가 부탁드렸어. 너랑 선자리 마련해달라고. 사실 나 오래전부터 너 좋아했거든. 남편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수수한 그 모습을 보니 어린 시절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제서야 떠올랐어요. 늘 제 주변을 맴돌며 말 한마디 못 걸고 머뭇거리던 남편의 모습이요. 방과 후 친구들과 구름사다리를 타다가 떨어져서 발목을 접질렸을 때
어디선가 나타나 절 업고 양호실로 달려갔던 것도 남편이었죠. 그래서 말인데 괜찮다면 결혼을 전제로 나랑 만나보지 않을래? 너도 나도 나이도 있고 아니 그렇다고 나이 때문에 만나자는 건 아니고. 얼굴이 벌겋게 된 남편은 수줍어서 고개도 못 들고 안절부절했어요. 그 모습이 어린 시절 그대로였죠. 전 그런 남편이 싫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우린 몇 번의 만남을 가졌어요.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건 아니고 아무래도 동창이다 보니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도 있고 공유하는 기억도 많아서 만나면 즐겁고 편했거든요. 그렇게 우린 서서히 가까워졌고 2년쯤 지나 결혼 얘기가 오갔죠. 제 처지를 잘 아는 남편은 장모를 모시고 살겠다며 직접 자기 부모님들 설득에 나섰어요. 완강히 반대를 하시던 시어머니는 남편 몰래 집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곤 혼자 몸으로 시집을 오든지 아니면 헤어지라시더군요. 의사면 뭐해? 월급쟁이 동네 치과의사에 가진 것도 쥐뿔도 없는데 난 그런 의사 며느린 트럭으로 준대도 싫다 얘. 기껏 애써서 자식 새끼 키워놨더니 뭐? 장모랑 살아? 어디서 언감생심 귀한 남의 아들 날로 먹으려고 들어? 길 닦아놨더니 뭐가 먼저 지나간다고 아주 그 짝이야. 암튼 난 이 결혼 반대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시어머니 탓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저로서도 내 엄마가 걸린 문제니 쉽게 물러설 순 없었죠. 하는 수 없이 전 남편한테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남편도 저도 부모한테 못할 짓이니까요. 이러다간 서로 간의 상처는 더 커질 테고 그렇게 성사된다고 한들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편이 낫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이별을 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저희 집 근처에 오셨다고 나오라네요. 결혼도 관두기로 한 마당에 더 이상 꿀릴 것도 없었죠. 그래서 나갔어요. 내가 졌다. 내 새끼가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차라리 굶어 죽겠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버티겠니? 누군 팔자 좋아서 딸년 낳고도 사위 부리고 사는데 누군 아들을 둘이나 낳고도 며느리 수발 하나 못 받고 살고 아우 지질이 복도 없는 년. 시어머니는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신세한탄을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힘겹게 결혼에 골인했고 결국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게 됐어요. 비록 저한테 험한 소리 하시며 결혼을 반대하시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걸 다 양보하신 것도 시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기 좀 살려드리려고 친구분들 모임 있을 때 따라 나가서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목걸이며 반지도 사서 끼워드리고 했어요. 그뿐인가요? 어머님 아버님 임플란트도 다 해드렸고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노력하는 제가 예뻐 보이셨던지 절 대하시는 게 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엄마는 시부모님께 미안해 하시면서도 한편으론 사위한테 무척 고마워하셨죠. 그래서 딸인 저보다도 오히려 사위를 더 챙기셨고요. 철철이 보약이며 남편이 먹고 싶다고 하면 뭐든 마다 않고 다 만들어주셨죠. 남편 역시 그런 장모님한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하루하루가 고맙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늘 결혼 잘했다 생각하며 살았죠. 한동안은요. 저희보다 앞서 결혼한 시누이가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이었어요. 딸이 출산을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미리 잡혀있던 일정이라시며 기어이 개원들과 해외여행을 떠나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공항까지 시어머니 마중을 다녀온 참이었어요. 근데 현관에 커다란 여행 가방이 나와있지 뭐예요? 친구분들이랑 여행을 간다고? 한 달이나? 엄마 친구 누구? 글쎄, 뜬금없이 엄마가 여행을 가신다잖아요. 그것도 한 달씩이나. 아니, 엄마들끼리 짠 거야? 아침엔 시어머니가 여행을 떠나더니 낮에는 엄마가 여행 간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래? 얼마 전에 혼자 된 친구가 있어서 한동안 같이 있어주려고 그래. 남편 보내고 자식도 없이 사는데 상심이 얼마나 크겠니? 그러니 내 걱정 말고 넌 유서방이나 잘 챙겨. 요즘 계절 타는지 얼굴이 거칠해졌더라. 엄마는 기어이 가방을 싸매고 집을 나섰어요. 남편이 태워다 드리겠다는데도 한사코 사양을 하셨죠. 그날 이후 전 엄마 휴대폰으로 종종 전화를 했지만 그때마다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수화기 넘어 상황이 분주하게 들렸어요.
그렇게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고 엄마가 돌아왔죠. 그런데 엄마, 얼굴이 그게 뭐야?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피부는 또 이게 뭐야? 아주 거북이 등껍질이 됐잖아. 엄마, 도대체 친구분 댁에서 어떻게 지냈길래 이렇게 엉망이 됐어? 말해봐. 그 친구가 누구야? 어? 한 달 만에 나타난 엄마는 처참한 몰골이었어요.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살거죽이 축 늘어져선 피부도 거칠어지고 한 10년은 더 늙어 보였죠. 속상한 마음에 전 엄마한테 잔소리를 퍼부었죠. 그리곤 그 친구 전화번호 대라며 고래고래 소리까지 쳤어요. 하지만 엄마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의심했어야 했는데. 좋아, 엄마 맘대로 해. 근데 나 이렇게는 가만히 못 있어. 그러니까 아무 말 말고 나 따라와. 전 그 길로 엄마를 모시고 한의원에 갔어요. 맥을 짚어보니 기력이 많이 쇠해졌고 수면 부족에 영양상태 부족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았어요. 그리고는 엄마 드실 보약을 지어왔어요. 일단 엄마 몸부터 추스르는 게 급선무니까요.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 역시 엄마를 보곤 깜짝 놀라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자 엄마는 괜찮다는 말만 되뇌시곤 방으로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그날 밤 잠결에 깨어보니 주방 쪽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식탁에 앉아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었죠. 여보, 안 자고 뭐해? 남편은 절 보자 귀신 본 사람처럼 놀라더군요. 그리곤 전화를 끊었어요. 전 그 모습을 보자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물었죠. 누구랑 통화해? 남편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남편 휴대폰을 뺏어보니 신우이랑 통화했더라고요. 치, 아가씨랑 통화했으면 그렇다고 말하면 될걸. 그렇게 그날의 상황은 일단락이 됐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신우이 아이의 100일을 며칠 앞둔 날이었어요. 출근을 하려는데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서방님, 웬일이세요? 아침 일찍 전화를 다 주시고. 신우이 남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지난번엔 사돈어른 덕분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집사람 산후조리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나몰라라고 여행 떠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나저나 집사람 산후조리 도와주시느라 사돈어른 힘드셨을 텐데 몸은 좀 어떠세요? 네? 맙소사.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여행을 갔던 게 아니라 신우이 산후조리를 돌봐주러 갔던 거였어요. 그것도 시어머니 대신에.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사실 집사람이나 저나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게 더 낫죠. 거기서야 체계적으로 봐주니까요. 근데 굳이 장모님께서 본인이 봐주신다고 하셔서 참. 돈 때문인 거 누가 모르나요? 장모님 돈 욕심 많은 거야 하루 이틀 아닌데 저희요 산후조리원 시세 알아보고 그만큼 장모님께 돈 드렸어요. 거기서 얼마 정도 떼어드실 거란 생각은 했지만 사돈어른께 한 푼도 안 드리고 전부 꿀꺽 하실 줄은 몰랐죠. 당연히 사돈어른께 드려야 할 돈인데 모르면 모를까 어제 집사람한테 사돈어른 병나셨다는 얘기 듣고 마음에 걸려서 아침부터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가 막혀. 이 미친 시어머니가 딸네 집에서 받은 수고비까지 챙겨선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왔더라고요. 우리 엄만 사위한테 얹혀 사는 죄로 사돈 딸 산후조리까지 맡아줬는데 말이에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멈추려 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당장 달려가서 시어머니 머리채라도 잡아 뜯고 싶었죠. 하나뿐인 엄마가 나 모르게 이런 수모를 겪고 살았다니. 제가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더 있었을지.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게다가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의 행동이에요. 그날 제가 잠든 사이 남편은 신우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럼 적어도 그날 남편은 모든 상황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도 나한텐 입도 뻥끗 안 하다니. 시집 식구들과 남편 모두 한통속이었던 거죠.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이 남자랑 살든 안 살든 이번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해달라고 했어요. 처음엔 아무 일 없었다고 입을 다물던 엄마는 엄마가 이렇게 나오면 나 그이랑 헤어질 수밖에 없어. 평생 의심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엄마만 입을 닫는다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아니야.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 있을지 몰라. 그리고 그땐 엄마뿐 아니라 나도 엄마가 당한 그대로 당하게 될 거라고. 자식 때문에 참지 마 제발. 엄마가 그러는 거 나 위하는 거 아니야. 나도 똑같이 그 사람들이 만만하게 부릴 수 있는 허구 취급밖에 하는 거라고.
엄만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딸이 고작 그딴 인간들한테? 그제서야 엄마는 울음을 터뜨리시며 오열하셨어요. 그리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저에게 얘기해 주셨죠. 인간들이 아니었어요. 시애미년이나 그 딸년이나. 남편은 자기네 식구들이 우리 엄마한테 했던 행동들을 다 알면서도 귀를 닫고 입을 닫고 눈을 감아왔더라고요. 얼마 전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가 떠오르더군요. 침묵하는 자 모두가 공범이다. 결국 남편도 공범이었어요. 시누이 딸내미 100일날 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남편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어요. 시부모님들과 시누이 내에는 이미 와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사드린 반지며 목걸이, 그 밖의 금부치들을 주렁주렁 달고 나왔더군요. 에센스를 얼마나 처발랐는지 번들거리는 얼굴이 욕심 많은 돼지 같았어요. 시누이가 딸내미를 데리고 식탁 중앙으로 나왔어요. 그리곤 선물을 수거하기 시작했죠. 아버님은 현금 봉투를 주셨어요. 꽤 두툼하더군요. 시누이는 좋아서 죽을라 그랬죠. 제 엄마를 닮아서 돈 욕심이 많거든요. 다음은 저희 차례였죠. 작은 언닌 선물인가 보네, 상자인 거 보니. 설마 속옷이나 옷, 그런 싸구려로 때우려는 건 아니죠? 그럴 리가요. 보면 모르긴 해도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시누이는 그 말에 신이 나서는 제가 건넨 상자를 열었어요. 하지만 이내 표정이 굳어버렸죠. 작은 언니, 이게 뭐예요? 청구서? 놀랐는지 목소리까지 갈라지더라고요. 뭐긴 뭐예요? 보면 몰라요? 청구서잖아요. 그쪽이 우리 엄마 데려다가 산후도우미로 부려먹은 거에 대한 청구서. 출퇴근도 아니고 상주로 24시간 내내 부려먹고 게다가 집안 청소, 빨래, 조리, 심부름 등등 아주 풀서비스로 시켜먹었더라. 업체에 알아봤더니 이렇게 무자비하게 사람 부리는 경우는 없어서 도저히 한 가지 명목으론 예상급여를 뽑을 수도 없다더라. 그래서 각각 해당 노동에 따른 시간당 급여로 산정해봤더니 총 742만 8천 원이 나오더라고. 나 이 돈 다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내일까지 거기 적어놓은 우리 엄마 계좌로 다 집어넣어. 학교 선생이란 년이 어쩜 그러니? 환갑도 넘은 노인네를 어떻게 잠도 안 재고 그렇게 부려 처먹냐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네가 그러고도 선생이야? 우리 엄마한테 네 팬티까지 빨라고 던졌다며? 방귀끼다 똥지린 똥싼 팬티까지. 세상에 살다 너처럼 창피함도 모르는 인간은 처음이다. 네 엄마 닮아서 성질이 개차반인 건 알았지만 그 정도로 한심한 인간인 줄은 몰랐어. 언니, 말이 심한 거 아니에요? 애 낳고 과략근이 약해져서 그런 걸 그렇게까지 말해야 돼요? 그래, 누가 네 과략근 보고 뭐래니? 네가 싸지른 똥팬티를 사돈어른한테 빨아오라고 시킨 네 인성 보고 뭐라는 거지.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한마디 했어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니? 네 엄마한테 팬티 하나 빨아오라 그랬다고 시부모 앞에서 이 지랄을 하는 거야? 어디서 배워먹은 짓거리야? 어디서 배워먹으면 어머님만 하겠어요. 사돈 일부려 놓고 돈까지 가로채신 분을 어떻게 이겨요? 아참, 어머님 지금 손에 끼고 계신 반지요. 그거 저희 엄마 거 아닌가요? 목걸이는 제 거고요. 툭 하면 저 없을 때 저희 집 와서 제 방 뒤지셨다면서요. 마음에 드는 반지며 시계 죄다 집어가고 그것도 모자라 저희 엄마 반지까지 뺏어서 끼고 가시고요. 그래서 어머님 그 버릇 고쳐드리려고 제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상습 절도로요. 뭐? 뭐가 어쩌고 어째? 됐고 경찰서 가서 형사들 앞에서 자세하게 얘기하세요. 전 더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요. 남편은 자신의 가족들이 벌인 추잡한 짓거리 앞에서 고개를 떨구더군요. 자기야, 이 쓰레기들 중에서 제일 나쁜 게 누군 줄 알아? 바로 너야. 이런 사람들인 거 알았잖아. 당신이랑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들 파혼하면서 그 이유 말해줬을 거 아냐. 나 이전에 3명한테서 파혼당했으니까. 근데 날 이런 시궁창에 끌어들여? 게다가 우리 엄마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우리 엄마가 네 여동생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면서 모른 척을 하냐? 너 네 동생 집에 가서 우리 엄마 있는 거 직접 봤다며. 그래놓고도 내 앞에선 입도 뻥긋 안 했잖아. 말해봐 이 새끼야. 여보, 그건 내가 미안해. 그치만 중간에서 내가 어쩌겠어. 그래봤자 서로 불편해질 뿐이지. 뭐? 넌 네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너 불편할까봐 모른 척할 놈이구나? 어디서 개소리야 개소리는. 아주버님 내외도 네 가족들 때문에 영 끊고 사는 거 아냐? 아무리 외국에 산다지만 동생 결혼식에도 안 오셨길래 이상하다 했는데 내가 니들 행동이 하도 수상해서 알아봤어. 서울에 계시더라. 아주버님이 너한테 전해달래. 인간답게 살고 싶으면 그 집에서 하루빨리 나오라고. 근데 내 생각은 달라.
네가 있을 곳은 딱 이 집구석이야. 네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눈 감고 귀 닫고 입 닫는 넌 이 사람들이랑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인간이거든. 침대 위에 이혼서를 놔뒀어. 난 더 이상 너 같은 인간하고 못 살겠으니까 그만 끝내자. 그럼 조만간 법정에서들 봐요. 전 한때 가족이라고 믿었던 인간들을 뒤로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엄마와 함께 준비해둔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요. 모처럼 엄마와 나란히 누워 자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편을 통해 얻었던 구차하지만 안락한 삶은 역시 저와는 안 어울렸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깨달았죠. 세상엔 공짜 없고 이유 없는 호의는 없다는 걸. 제 의지를 가지고 제 인생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